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국가도 부유해지길 원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부라는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묻지 않았습니다. 부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가요? 나는 그 질문을 따라 평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지만 모두가 줄여서 국부론이라 불렀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국부론입니다. 나는 철학자였고 동시에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부를 다룬 이유는 그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한 나라의 부를 금과 은의 양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왕의 금고가 가득 차 있는 나라, 무역 흑자가 큰 나라가 부유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금덩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실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물건과 서비스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는 어디서 오는가? 나는 그 답을 노동에서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누군가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먹을거리도, 입을 옷도, 거주할 집도 모두 인간의 노동의 결과입니다. 즉, 국부란 곧 노동의 생산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국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핀 공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혼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밖에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노동자가 각자 공정 하나씩을 만든다면 그들은 하루에 수천 개의 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업의 힘입니다. 분업은 단순히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능률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또 하나, 반복은 숙련을 낳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면 그 기술은 정교해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분업은 새로운 기계의 발명을 유도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그 동작을 더 빠르고 쉽게 하는 기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업은 단순한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분업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교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나는 내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등장합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이익의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정육점 주인이 나에게 고기를 파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나에게는 이로운 결과로 다가옵니다. 이렇듯 이기심이 이타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신비로운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둘째는 교환의 자유입니다. 셋째는 정의로운 법과 제도의 보장입니다. 이 셋이 없으면 시장은 탐욕에 무너지고 독점과 횡포가 만연하게 됩니다. 나는 부를 단지 수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참된 부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윤택하게, 존엄하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국부를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택합니다.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기심 속에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때로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가장 잘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 아이러니야말로 내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좇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배고픈 이웃을 위해 고기를 자르지 않습니다. 양주업자는 갈증난 친구를 위해 맥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빵사는 오직 선의를 품고 아침빵을 굽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이기심이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의 저녁 식사는 그들의 선의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시장이란 무엇인가를 곰곰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장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인간의 욕망, 선택, 결정이 엮여 있는 유기체입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과 가치, 효율과 낭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경쟁입니다. 나는 경쟁을 공정한 경기장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는 시장은 결코 사회 전체에 이롭지 않습니다. 독점은 게으름과 횡포를 낳습니다. 반면 경쟁은 상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장사를 한다면 옆집 상인의 품질과 가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식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입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방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는 서로의 존재가 감시자이며 동기부여자입니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격은 단순히 상품의 태그가 아니다. 가격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동, 기술, 희소성, 수요, 신뢰 등 모든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 가치설을 말했습니다. 노동이야말로 모든 재화의 진짜 가치이며 교환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격은 단지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호, 유행, 희귀성, 심지어 기대 심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 안에서 가격은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를 읽는 사람은 기회를 얻고 읽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중요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시절 수많은 나라들이 중상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중상주의란 국가는 금은보화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항상 흑자를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 꼭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신이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에 집중해 생산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분야에서 특화해 서로 교환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자국에서 비싸고 품질 낮은 물건을 억지로 만들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가져왔으면 됩니다. 그 시간과 자원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의 원리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협력, 분업,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서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자, 정보를 은폐하는 자,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 둘째, 사적인 폭력과 부정애로부터 정의를 수호하는 것. 셋째,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사업, 예컨대 다리, 도로, 등대 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 시장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질서를 찾아갑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질서는 왜곡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시장도 윤리를 잃을 수 있고 탐욕은 반드시 자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분업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인간의 정신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이 단지 기계의 부품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자유, 욕망, 정의, 협력, 교육이 어우러진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나는 그 그물망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심이 잘 조직되면 이타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국부론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모여 공공선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았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모두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이죠. 내가 왜 국부론을 쓰게 됐는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1723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항구 도시 커커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세무관이셨고 나는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분의 교육 덕분에 나는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끝없이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도덕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 행동의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 뒤에는 옥스퍼드에서 학문을 이어갔지만 내 마음은 늘 고향 스코틀랜드로 향해 있었습니다. 돌아온 뒤 나는 에든버러에서 교수직을 맡아 도덕감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내가 쓴 첫 책은 도덕감정론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나는 인간은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의 기반 위에서 윤리가 생기고 사회가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면 그 삶의 조건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기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질문은 나를 경제라는 새로운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농업사회, 네덜란드의 상업 중심지, 영국의 산업 도시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공통된 흐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이익의 흐름이 전체 사회를 조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부론은 그 모든 사유의 종착점이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의 부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 나는 부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나의 글은 문장이 길었고 문체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독자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보다 함께 질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다.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기심조차도 제도와 질서 안에 들어오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국부론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국부론은 내게 있어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고 인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공장이 막 생겨나고 무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글로벌 자본, 가상화폐 같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을 좇고 시장은 그 이익이 얽히고 설킨 공간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반드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규칙은 정부가 보장해야 하고 약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탐욕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규칙이 무너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습니다. 금융위기, 독점, 정보 불균형, 기후변화 모두 자유의 남용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 손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시장은 투명해야 하고 사람은 교육받아야 하며 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국부론은 자본주의의 성경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본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의 행동과 질서, 정의와 자유를 조화롭게 보려 했습니다. 내 철학은 경제를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 기대는 거래의 형식일 수도 있고 이해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질서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부가 생깁니다.